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사흘째 필사의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10,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에서 가까운 산르우르파에 급파돼 참상을 전해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BC는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을 입수해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는 5표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먼저 오늘 표결 현장을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150명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민주당이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송 의원이 손바닥을 들어 맞섰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엉키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사.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법사위 회부 안건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의사 일정 순서를 바꿔 곧바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장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단희, 김도훈, 김동규, 김미정.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거대 야당 슈퍼갑질 빡정치 중단하라! 국회 내부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켜본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회를 떠났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사직이나 해임이 불가능하고 최종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인 만큼 변수도 있고 쟁점도 큽니다. 고석승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여당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심판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았던 바로 그 역할입니다.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김도읍 위원장도 사실상 같은 입장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탄핵에 반대하지만 법률에 따라 탄핵 사유를 추궁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야당에선 김 위원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파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탄핵 소추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 소추안에 명시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참사 대응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론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여론을 외면해온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여론은 컸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48.7%, 물러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5.7%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대통령은 국회에 통과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장관 역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란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탄핵한 선례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행정 공백이 없도록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장관의 버금가는 실세 차관이 대행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차관 교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탄핵 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붉은 지붕들이 나란히 선 소박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에는 마을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듯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한쪽에서만 10채가 넘는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 건물 옆에 딸린 널따란 공터는 순식간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텐트촌으로 변했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휩쓸고 간 튀르키예 남동부 도시 가지안테프의 위성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본 시리아 북부도 처참한 모습입니다. 건물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잘게 부서진 잔해만 쌓여 있습니다. 저희 JTBC는 오늘부터 튀르키예에서 참사 현장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 처음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산루우르파에 도착한 백민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민경 기자, 몇 시간 전에 거기에 도착한 걸로 아는데 일단 거기가 어딘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여기는 튀르키예 남동부에 있는 산르우르파시입니다. 시리아 국경에 가까이 있는데 인구 56만 명의 크지는 않은 도시입니다. 여기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가자안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더 가면 바로 지진의 진앙지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지만 부상자만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7명으로 사망자가 집계가 됐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루우르파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 속에서 저희와 함께 구조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면 구조대도 보이고 건물도 무너진 걸로 보이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지금 건물 잔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고 제가 앵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합니다. 뒤로 보이는 곳은 지금 5층 건물 2동이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약 25명 정도를 구조했는데 사망자도 13명가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약 6시간 전쯤에 어린 여자아이가 생존한 채로 구조가 되면서 이 구조 작업에 계속 박차가 붙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후에 이 구조 작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모두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생존자 반응이 들리는지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 같이 조용히 하고 그 실종자의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을 같이 보셨는데 상황이 어려워도 꼭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진척 속도가 좀 더디다면서요? 예, 뭐 갑자기 멈추면서 생존자 소리가 들리면 응답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72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강한 여진이 계속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어지고 있었고 눈까지 내리는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구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벌써 10,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추정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백 기자가 있는 곳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도 순탄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중에 도중에 계속 길이 끊기기도 하고 항공편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항도 절반 이상 문을 닫은 상황이고 어렵게 표를 구해도 절반 이상이 또 결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오는 항공편에서 여러 현지인들을 만나봤는데 가족들이 걱정돼서 만사를 제쳐두고 돌아간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차량 이동도 굉장히 힘든데요. 주유소에 기름이 동이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국민들이 일손을 놓고 현지 중계 장면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한 명이라도 생존자가 늘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탄 택시에서도 실종자들과 또 사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음을 틀어도 되겠느냐 이런 부탁도 들었습니다. 네, 꼭 구조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고 백민경 기자도 안전하게 취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강진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딸의 손을 놓지 않는 아빠의 모습에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서둘러 뛰어갑니다. 또 다른 남성은 재빨리 아기를 감쌀 담요를 던집니다. 태어난 지 불과 3시간,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신생아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한때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다른 가족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아직 이름도 못 지은 아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에겐 살아남은 것도 비극입니다. 한 아빠가 무너진 아파트 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잔해에 깔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을 거둔 딸입니다. 구조 작업이 더뎌지며 딸의 시신조차 제때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휩쓸고 간 현장엔 삶과 죽음이 겹쳐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그나마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건 여러 나라들의 구호 손길이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지원이 몰리는 튀르키예와 달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시리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급파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 수송기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진원과 가까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곳입니다. 전 세계 구호 인력과 물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Wir sind jetzt gerade dabei, das zu koordinieren mit der türkischen Regierung, aber selbstverständlich auch mit allen anderen in Europa und anderswo die Hilfe angeboten haben.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같은 회원국인 튀르키예를 위해 일제히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피해를 당한 시리아 북부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아직 이재민을 위한 텐트도 추위를 피할 두꺼운 담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독재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도움의 손길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öyümüze gideceğiz ama yollarımız kapalı. Sobamız yok. Soba ihtiyacımız giderilirse Allah'ın izniyle başka bir şeyimiz yok yani. 그나마 국제단체나 비정부 기구들이 물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일한 통로인 국경지대 주변 도로까지 지진으로 폐쇄됐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현재 시리아에 남은 물자가 곧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장동 의혹 중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JTBC는 김만배 씨가 여러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하는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생생했지만 관련 수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죠. 이 목소리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그에 앞서 50억 클럽의 첫 판결인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과거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지만 오늘 1심 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역시 쉽게 납득은 안 되지만 일단 1심 판단은 무죄입니다. 박병현 기자가 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와 그래도 남는 의문들을 짚어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만배 씨 회사에서 대리로 일한 기간은 5년 9개월입니다. 회사에서 받기로 한 퇴직금은 50억 원, 실수령액이 25억여 원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병채 씨의 실적과 직급에 비춰 이례적으로 많은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이 당내 부동산 투기 특별위원회에서 일했던 곽 전 의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가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채 씨가 결혼한 성인으로 독립적인 생계 활동을 했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곽 전 의원에게 간 돈이 없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로면 김 씨가 곽 전 의원과 상관없이 병채 씨와의 친분 때문에 많은 퇴직금을 준 것이란 얘기가 됩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의 김만배 씨 발언을 구체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자들과 비용 문제로 갈등이 시작될 때 꺼낸 얘기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씨가 그동안 해온 주장과 같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에 등장한 인물은 여럿입니다.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건 곽 전 의원이 유일합니다. 김 씨에게 신빙성을 추가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50억 클럽에 대해 김만배 씨가 직접 말하는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말고도 5명이 더 있고 이름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2020년 3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는 성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 대화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서울계,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성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씨고, 강항구, 5억씩입니까? 50억. 최재경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의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줄줄이 등장합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과 강항구 전 성남시의원은 각각 15억과 5억으로 분류합니다. 김 씨는 이름을 반복하며 정 회계사와 다시 확인합니다. 이거 잘못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순아, 박상도, 권순일, 홍성근, 최재경, 박상도, 김순아,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이게 현재 60억이지. 50개 곱하기 6억. 그러면 자, 최재경, 350억. 박상도, 권순일, 김순아, 홍성근. 그리고 윤창근 씨고, 그다음에 저기 그런 거 있나요? 50, 50, 50, 50, 50, 50, 100, 200, 300. 320, 322.
종이에 쓰면서 하자며 이름과 금액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320이면은 320억. 320억. 임창근. 다시 한번. 박영수, 박상근, 최재경, 권순희, 홍성근. 왜 모자래지? 사람이? 써서가. 이름이 언급된 당사자들은 50억 클럽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김 씨도 허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이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50억 클럽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예, 생생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저희가 김만배 씨 육성을 들어보니까 여러 특히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줬습니까? 실제 주기로 했는지 실제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박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게 지난해 2월인데 그 이후로 50억 클럽 수사 진전된 것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됐다는 거죠. 혹시 관련자들의 통장을 보거나 아니면 현금 거래 내역을 현금을 좀 찾아보거나 그런 수사도 없었습니까?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예, 수사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밝혀진 게 지금 하나도 없다. 맞다 틀리다 자체도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일부 인사들에게는 실제 돈이 간 의혹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 김 씨 회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예. 당시 연봉 계약서와 사직서인데요. 예,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최재경 전 검사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 김만배 씨와 단둘이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예. 물론 모두들 이 대장동 비리 의혹과는 무관하고 50억 클럽과도 관련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50억이기 때문에 저기 연봉계약서 2억 4천만 원과는 금액 차이가 좀 있지만 실제 도움을 주로 했다는 정황은 나온 거네요. 그런데 네, 수사는 없었던 거고요. 네, 물론 일부 녹취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 정도 고문료로 되겠어. 뭐 이런 표현들도 특정인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얘기도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0억 클럽 주로 법조계 인사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평소에 법조계 인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 법조계 인맥을 자랑하는 또 다른 육성들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김만배 방패가 특출해 별명이 이지스 아니야. 그지? 김이지스. 대한민국의 이 큰 사업에서 언론에서 한번 안주를 만드는 거 봤어? 안전의식은 형이 좋은 거야. 최고입니다.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기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 기자들 그냥 좀 받아주고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는 것이야. 본인이 이 검찰 수사를 막았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그걸 다 깔끔히 막았잖아. 근데 돈 한 푼도 사실 안 왔어요. 그리고 검찰 일에 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진짜로 받아본 적이 없어. 혹시 김만배 씨의 주장처럼 본인이 이지스상 그러니까 워낙 방패를 잘해서 또 이번 50억 클럽의 의혹은 주로 법조계 인사들이 돈을 받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사가 더딜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만배 씨의 방패가 본인 사건과 재판에서도 작동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김만배 씨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50억 클럽에 대한 입장, 허언에 불과했다. 오늘 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해줬고요. 예. 김만배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한 대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뇌물 혐의가 무죄잖아요. 혹시 관련 수사도 타격을 받을까요? 법원이 김만배 씨 주장 그대로 판결을 해주면서 수사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다른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50억 클럽의 실체와 윤곽을 잘 드러냈다면 오늘 곽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겠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제 김만배 씨 육성 파일을 봤는데 그 보도는 이어갑니까? 네, 내일도 이어갑니다. 내일은 김만배 씨와 대법원의 관계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검사 신상 공개법을 두고서 벌어진 건데 한동훈 장관이 화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사 신상공개법을 두고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 축소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청구했는데 한 장관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엮어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비판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는다. 청담동 룸사롱 가지고 뻥친 거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의미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게 하는 검사 기피 신청법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어떤 깡패가 조사받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검사 있으면 계속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장악한 카카오가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를 없애고 유료만 유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호출 택시에 코를 몰아준다는 의혹을 조사하자 아예 무료 서비스를 폐지해서 시비거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기사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티 앱에서 무료로 택시를 부르는 일반 호출이 없어지면 1,000원에서 5,000원까지 호출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카카오 택시만 이용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유료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받을 피해도 큽니다. 카카오티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일반 택시는 22만 대인데 비해 호출 요금을 받는 가맹 택시는 4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택시 호출 앱도 뒤따라 무료 호출을 접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7만 6천 명의 택시 운수 종사자가 카카오 앱을 깔고 무료 호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뿐이 아니라 법인 택시 기사들은 아마 또 떠나는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티가 무료 호출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때문입니다. 유료 호출인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3년간 조사했는데 이달 중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자 카카오가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아예 무료 서비스 사업을 접으려 하는 게 아니냐 분석입니다. 카카오티는 일반 택시와 가맹택시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틀어졌습니다. 국회가 당초 얼마나 더 내고 얼마큼 받을지에 대한 개혁안 초안을 오늘 내놓겠다고 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까지 늘었지만 재정 등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내는 안으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지금처럼 받을지 더 받을지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연금을 내는 나이와 연금을 받는 나이를 모두 지금보다 올리는 것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연금특위와 자문위원들이 만나 합의한 초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은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면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달 말에 낼 보고서엔 얼만큼 내고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다 빼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부분은 정부의 몫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서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서로 책임을 좀 떠넘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4월까지로 예정된 활동 기한을 연장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이렇게 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건 정년 연장, 그에 따른 노인 연령 상한을 올리는 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렵한 솜씨로 납땜을 하고 나사를 조입니다. 올해 68살 남궁문 씨는 3년째 이곳에서 장난감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놈 됐다. 오호, 잘 되는데.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을 만큼 지금의 일이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소재를 좀 개발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다시. 동심의 물건을 만지면은 내 마음도 동심이 되니까. 주민들이 고장난 장난감을 가져오면 한 개당 2,000원의 수고비를 받습니다.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서 노인 연령 문제를 검토를 해보자.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층입니다. OECD 가입 국가 평균의 3배입니다. 이제 연령을 또 올리는 것도 2년에 1년씩 한 살씩 늦춘달지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정년 연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를 먼저 만든 뒤 속도를 조절해가며 연령을 올리는 걸 검토해야 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는 훈육을 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 위로 폴리스 라인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 살던 초등학교 5학년 이모군이 숨졌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의 몸 곳곳에선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는 홈스쿨링을 한다며 이군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애가 얼굴이 근육이 있었어요. 학교 나서 노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민들은 이군이 낮에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저쪽 문 열어놓고 청소하는 거 봤거든요. 저 집은 왜 애를 청소를 자주 시키네. 애기는 학교 안 가니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결석이 길어지자 교육당국은 이군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학대 징후가 보이지 않아 가정 방문을 하거나 경찰에 협조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통화를 하는 등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지켰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어제 친아버지와 의붓 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훈육을 하기 위해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이등병 1명이 총상으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병사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대원 8명과 함께 이를 막아야 할 간부도 같이 괴롭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간부는 이를 숨기려고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의 한 최전방 초소에서 김모 이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군 경찰 수사 결과 김 이병은 부대 내 집단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병사는 8명입니다. 김 이병은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았는데 이를 문제 삼아 면박을 주는 등 정신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A4 용지에 부대원의 관등 성명 등을 빼곡히 적어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폭언을 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협박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를 막아야 할 부대 간부도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걸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간부는 사건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보고를 해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측은 유족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최근 육군 한 부대에서 소총 한정을 분실해서 군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에 있는 육군 35사단의 한 대대는 지난해 12월 전산에 오른 기록과 달리 M16 소총 한정이 모자란 걸 알게 됐고 그 경위를 국방부가 조사했지만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단의 관계자는 행정착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군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1차 카메라는 아찔한 인생샷 얘기입니다. 멋진 곳에서 멋진 사진 한 장. 누구나 바라는 바지만 아찔한 사진을 만들려다 아찔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 그 위로 물결이 들이칩니다. 물 위를 걷는 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만조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로도 지금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잠기고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 와보면 이 도로는 침수로 인한 실족 그리고 파도에 의한 익수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통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도로 가운데로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휴대폰에 담습니다. 인스타 보고 왔어요. 여기 사진 찍은 거 보고. 좀 위험하다거나 그렇게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아 그래서 요 앞에서만 놀라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도로에 서서 서로를 찍어줍니다. 물에 가까이 가다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보고 들어갔어요. 본인 개인 책임이에요. 딱 봐도 위험해 보였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찍고 싶어서 모르겠네. 절벽 아래 눈에 띄게 푸른 물이 보입니다. 푸른 구멍 같다고 해서 이름도 블루홀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길을 아는 제주도민 전문가의 안내를 따라 가봤습니다. 마침 블루홀을 보고 올라오는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여기 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무게 들어. 길이 점점 가팔라집니다. 산길을 내려가니 바위 절벽이 나옵니다. 이 계단 같은 돌을 잘 의지를 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 쉽지 않네요, 확실히. 가파른 바위를 타고 내려와야만 이 블루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래로 보이는 이 바닥도 상당히 울퉁불퉁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고 걷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옆쪽으로 보면 절벽이 보이고 물이 상당히 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물을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다가 미끄러지면 깊은 물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밟고 내려오시는 분들 봤어요. 딱 봐도 여기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 지형이잖아요. 거기로 내려오지 마세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했는데 내려오셔가지고. 휠 신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털 달린 슐리퍼 신고도 오는데 뭐. 블루홀 안엔 성게가 많아 수영을 하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한 4m 정도 나오는 깊이여서 그 깊이를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발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사진 명소로 알려진 물개바위. 사유지를 거쳐가야 하는 데다 길이 위험해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 보니 밧줄 없인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찍힌 곳이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바위, 물개바위입니다. 이 바위로 오려고 하면 출입통제선을 뚫고 험한 산길을 따라 내려와야 합니다. 이곳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왜 들어왔는지 묻자 취재진 핑계를 댑니다. 본 것 같아요. 딱 안 올라가가 여기 먼저 내려가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위험한 지형에서의 사고는 제주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절경에선 흔한 일입니다. 가장 멋진 순간을 남기기 위해 찍는 인생샷. 그 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찰나의 잘못된 선택이 즐거운 순간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른바 원조 아이돌 왕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사회가 이수만 씨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면서 양쪽의 경영권 다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하루 사이 9%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경영권 싸움을 벌이는 SM 이사회 측과 대주주 이수만 씨가 비싼 값에 주식을 사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불을 붙인 건 이사회 측과 손잡은 국내 최대 소셜미디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어제 2,171억 원어치의 SM 주식과 전환사채를 사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환산할 경우 9%가량의 지분을 갖게 돼 최대 주주인 이수만 씨를 잇는 2대 주주가 됩니다. 이수만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M이 카카오를 위해 새로 주식을 찍은 게 회사 정관에 어긋나고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아이돌의 아버지 SM의 상징으로 불렸던 이수만 씨의 입지가 좁아진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소액주주와 손잡고 SM 이사회에 이수만 씨 개인 회사에 주는 용역비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SM 이사회는 이 지적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달 3일엔 이수만 씨를 경영일선에서 배제한 제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마찰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결국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 내려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주주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만 씨 측은 오늘 법원에 SM이 카카오에게 지분을 파는 걸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척척 박사 챗 GPT가 인기를 끌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려고 나섰습니다. 어제 구글이 챗 GPT 대항마를 내놓겠다고 하자 하루 만인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인터넷 검색 엔진에 장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색 1위 구글의 아성에 도전장을 낸 건데 이 같은 인공지능 경쟁을 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에 챗 GPT가 들어왔습니다. 검색에 인공지능을 넣어 어떤 질문이든 맞춤형으로 답하게 만든 겁니다. 멕시코 여행을 물으면 일정을 짜주고 비용을 계산해 주는 건 물론 일정이 바뀔 경우까지 가정에 답해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개발사에 1조 원을 투자하며 전략적 제휴를 한 덕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1위 구글을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for search. Rapid innovation is going to come. 이보다 하루 앞서 구글은 시인이란 뜻의 인공지능 바드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생활 속에서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그런 관점에서 경쟁하면서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글은 바드에 자신들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정확한 최신 정보를 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년 전 정보까지만 입력돼 있고 모를 땐 허풍을 떨기도 하는 챗 GPT의 단점을 겨냥한 겁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한 내용을 9살이 알아듣도록 설명해달라는 주문에 쉽게 풀어줍니다. 향후의 그 전쟁의 양상은 그 대화 답변의 근거가 얼마나 잘 제시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기업의 수준과 겨룰 수준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을 때린 5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청바지를 입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노래방에서 나온 남성이 여성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던집니다. 방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5분여 만에 다시 나와 폭력을 휘두릅니다. 막 사람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많이 무섭더라고요. 정강이에 발길질을 하고 목덜미를 움켜쥐기도 합니다. 여성은 노래방 주인이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른 이유도 황당합니다. 논탕 정훈이가 바지를 입었다고 비즈니스가 안 되먹었다. 여성이 참다 못해 경찰을 불렀지만 남성은 경찰이 다녀간 뒤에도 30분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돌아갔습니다.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하자 남성은 뒤늦게 찾아와 치아해달라며 사과했습니다. 또 와가지고 미안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다 그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급하게 이사를 가거나 형편이 안 돼서 반려동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돈을 주고 입양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알고 보니 방치하고 학대해서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 걸음 간격으로 바닥에 널린 건 배설물입니다.
목줄에 묶인 개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마당 한켠엔 뼈가 드러난 사체가 보입니다. 굶주려가지고 이 사체를, 이 반을 뜯어 먹은 거예요. 뿌려준 사료와 물에 달려듭니다. 건물 안엔 더 작은 동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먹이도 물도 없이 방치돼 있고 역시 곳곳은 배설물입니다. 이곳에 있는 개와 고양이 50마리가 넘습니다. 많이 야였었습니다. 수일 안에 구조가 안 됐었으면 분명히 잘못됐을 정도로. 이곳은 개농장이나 유기견 보호소가 아닌 펫숍. 보호했다가 입양까지 책임진다고 광고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를 받고 보호한 뒤 재입양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주는 동물을 방치하고 월세도 내지 않고 버티다 잠적했습니다. 독촉을 하니까 준다고 미루고 오다가 결국은 도망가는 거지. 동물 주인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수십에서 1,000만 원대까지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부터 제일 먼저 찾았으면 좋겠고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대리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의 화천대유 퇴직금. 1심 법원은 뇌물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대가성을 보기 어렵고 아들이 결혼해 독립생계를 하니 아버지의 뇌물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이지만 이 이례적 선고의 반응도 이례적입니다. 기사에 나온 몇 가지 반응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갓 대리다. 킹 갓 제너럴 대리다. 50억 퇴직금이면 근속연수가 1818년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금은 50억 원부터 새로운 증여세, 절세 방법이다. 이쯤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과거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훨씬 많은 퇴직금 받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그만큼 받았다는데 하지만 그 특수했던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에서도 A상무는 5억 원, B상무는 15억 원을 받았는데 곽 대리만 5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기준 병채 씨의 퇴직금은 쟁쟁한 대기업 부회장, 사장들을 제치고 한 번에 대리로선 초유로 사유에 올랐습니다. 당시 짤인데요. 다시 오늘 돌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생계라고 했지만 저희가 알기에 과거엔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았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한때 수많은 아버지들을 아프게 했던 대사였죠. 50억 퇴직금, 퇴직금이든 아니든 그깟 50억. 지금의 아버지들은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해 호주 훈련을 다녀온 뒤 기량이 더 좋아진 황선우가 다시 약속의 땅 호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거리, 중거리에 특화된 현직 코치와 훈련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안게임 개인전은 물론이고 단체전 금메달까지 노립니다. 800에서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한 단체전 1위라는 결과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준다면서요? 네, 오늘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자, 알쏭달쏭한 미세먼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요리 중에 창문은 닫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음식에 영향을 줄까 봐 창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요리할 때야말로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있는 날 환기할 때 이 새벽은 피해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참입니다.
미세먼지는 온도가 낮은 밤이나 새벽에는 가라앉아서 지표면 근처에 머물기 때문에 새벽 환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세먼지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삼겹살이 특효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맞는 얘기일까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삼겹살은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속설이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끈하니까 먼지를 빨아들이나요? 뭐 그 근거는 전혀 없고요. 고섬유 음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폐기능이 좋다라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선 섬유질이 많은 신선한 야채 등을 많이 먹어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내일 밤에 이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모레 금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로 비가 예상이 되지만 이 강원 산간 지역에선 최고 15cm의 눈이 모레까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밖의 지역 남부지방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도 5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에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서울 낮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다음 주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